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른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눈길 교통사고와 항공기 결항 등 교통 통제가 이어졌는데 내일 출근길은 오늘 아침보다 더 추울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안덕근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취임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 박문규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경기 수원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사망 12주기를 맞아 어제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북한이 추모 분위기 속에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영국 국적의 여성 유학생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달아난 20대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직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입니다. 다만 식당이나 주점에서 5,000원에서 6,000원에 파는 소주값이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더 강력해진 한파에 매서울 정도로 추운 하루였습니다. 호남과 서해안에는 10cm 넘는 눈이 내렸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서해안 쪽의 배편은 끊겼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첫 소식은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은 시민 대신 얼음이 차지했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은 그야말로 중무장했습니다. 뭐 안에 옷도 2개, 3개 입고 아주 방한 패딩도 두꺼운 거 입고 모자도 쓰고 뒤집 쓰고 마스크하고 선글라스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강풍까지 더해져 한낮에도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축제 준비가 한창인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장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축제장에는 얼음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눈이 내리고 있는 호남과 서해안은 10cm 넘게 쌓였습니다. 풍랑특보까지 더해져 인천과 섬을 잇는 모든 여객선이 멈춰섰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특히 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은 서울이 영하 18도, 부산도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제주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주변은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제주 역시 강풍 때문에 일부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KCTV 문수희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겨울 왕국이 펼쳐졌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이 내려앉으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사진을 찍으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관광객들. 한라산 출입은 통제됐지만 설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합니다. 第一次来汉拿山看雪，好开心，因为在台湾很难看到这种雪景，对，所以我们非常高兴，我们整团的人都非常开心。 너무나 이쁘고 지금 눈 내리는 광경이 되고 있어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서 너무 이쁘고 황홀합니다. 중산간 이상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며 2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도 안팎을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고 한파특보까지 발효되면서 매서운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에는 이틀째 급병풍특보가 발효되며 일부 항공편이 결항 또는 지연됐습니다. 오후 들어 점차 정상을 되찾았지만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며 붐볐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사고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가 하면 한파에 달리던 KTX 유리창에 금이 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교통사고도 많았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속 18m가 넘는 강풍에 건물 외벽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어제 온종일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선 이런 피해 신고가 28건 접수됐습니다.
놀래죠. 여기 다 펜스 쳐놓고 뭐 사람 통행 못하게 하고 막 계속 떨어지니까. 공사장 펜스가 주저앉는가 하면 떨어진 건물 잔해에 차가 파손되는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인데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단정과 단수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강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는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외벽이 탈락된 부분에서 지금 바람 불 때마다 계속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언제 무너질지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눈길에 8.5톤 트럭이 넘어지면서 차량 7대가 뒤엉켰고 폭설이 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어젯밤엔 승객 788명을 태우고 달리던 KTX 고속열차 외부 유리창 일부가 추위에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선 수도 계량기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시는 동파 상황실까지 설치해 점검에 나섰는데 특히 추위에 약한 쪽방촌은 현장에 직접 나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수도 계량기가 얼어 깨진 틈으로 물이 줄줄 새나옵니다. 바닥엔 흘러나온 물이 금세 살얼음이 돼 급한 대로 종이박스를 덮어뒀습니다. 옷이랑 보온재를 해갖고 같이 바람에 안 들어가게 하고 현재 저거 서울시에서 준 거 있죠? 비닐커버. 그것도 테이프로 다시 해갖고 깨끗하게 바람 안 들어가게 해야지 동파가 안 나요. 계량기가 온 또 다른 집에선 오전엔 물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쓰고 이제 물 트는데 안 나오니까 새벽 한 뭐 2시까지도 물 나오는 거 확인했었는데 이른바 쪽방촌은 동파에 더 취약합니다. 쪽방 건물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내일도 한파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이곳 쪽방촌에선 동파를 방지하는 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상담소 직원들은 일일이 건물 세면장을 방문해 물 상태를 점검하기 바쁩니다. 아마도 추우니까 좀 불편하죠. 영하 5도 이상 넘으면 물을 좀 틀어놓고 있습니다. 내일도 영하 10도를 웃도는 한파가 예고된 만큼 계속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겨울 한파에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도 걱정입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48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연말까지 강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보온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혹한 속에 순찰을 돕니다. 침낭도 갖다 드릴게요. 네. 그래 아픈 데는 없으세요? 네. 어젯밤에 안 추우셨어? 너무 추웠는데. 서울역 주변엔 고령에다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병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이 특히 많습니다. 주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서울시는 한랭 질환을 겪는 노숙인이 없도록 24시간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시설에서 사실 평상시 겨울철에도 주간, 야간, 심야 이렇게 해서 거리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파특보가 발령된 만큼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이번 달 한랭 질환자는 48명입니다. 어제 하루만 6명으로 이번 달 들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랭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저체온증입니다.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오한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저체온증이 나타나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상하면서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것이라는 비판부터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 최대 관심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인물, 또 미래와 변화라는 그 키워드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른바 친윤계를 비롯한 당 주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 장관 추대론을 옹호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MBN과 통화에서 장관을 지내며 사실상 정치인으로 검증된 것이라며 정치 경험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비윤계는 반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임명되면 사실상 대통령 아바타가 될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비윤계 최재형 의원은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을 구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며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 장관을 벌써 정치권에 등판시키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정치력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보배인데 오히려 소모적으로 소진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국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당내 기싸움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숙고에 들어간 시간만큼 이후에 나올 메시지가 궁금해집니다.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과 민주당 지지자 또 지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조차 빠른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현재 아군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이낙연 신당에 반대하는 호소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은 창당대회를 열고 30석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이 첫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와 이상민 무소속 의원 등 양당 정치를 반대하는 여야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지 이재명 대표가 나쁜지 그 판단을 내리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 논쟁을 종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집권 여당도 무능하게 보이고 그리고 거대 야당도 부도덕하게 보입니다. 다양한 제3지대 정치 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른 거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하는 건 너무 사치스러운 상황이고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반대 호소문엔 민주당 현역 의원 70여 명이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흘 만에 소속 의원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가운데 해당 의원들은 이번 주 집단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정치토톡 유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른바 이낙연 신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창당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신당 창당설의 또 다른 주인공 중 한 명이었던 이 조국 전 장관 역시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갈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업무를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갈 일은 아마 전혀 없을 것 같아. 그 심판하는 길이 그 이낙연 총리님께서 하는 그런 선택, 그런 경로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민주당은 단결만이 살 길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그래도 고향이 최고다,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설이 거론됐던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는 물론 당내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이 당장 이 전 대표 행보에 힘을 싣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나왔던 목소리가 두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망이 좀 어때요? 예, 게다가 만날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죠. 예. 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이 주최 측 초대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가능성 제기됐지만 이 두 사람 각각 다른 시간대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우선 김부겸, 정세균 두 총리와의 만남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는 20일, 정 전 총리는 오는 28일에 만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당 핵심 관계자는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당의 단합을 위해 원로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단합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거겠죠, 이 부분. 예, 이낙연 신당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3총리 연대설 끊어내고 당의 통합을 강조하려는 거겠죠. 다만 두 전직 총리가 이 당을 향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당내 갈등의 뇌관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 오갈 수 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병립형 회기에 무게를 싣자 이 두 전직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 상황을 설명하고 이 조언과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메시지는 있었어요. 외부로도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은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신당 열차는 계속 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새로운 선택 창당 대회의 축사 영상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신당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그 길을 갔기에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선물 받습니다. 이 제3지대에 힘을 실은 건데요. 다만 당내에서 이낙연 신당이 힘을 받지 못하면 외부 세력과의 연합 동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국회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야가 부딪힐 인사청문회가 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내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이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민주당은 또 인사 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요.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용 트집 잡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특히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폭력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 아내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근거로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박문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장관을 오래 두는 편인 윤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수원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업무 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 산업 육성, 또 산업 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석 달 만에 장관직에서 내려오게 된 박문규 산자부 장관은 향후 수원병 혹은 수원 무지역 총선 출마가 유력합니다. 조기 교체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픈 부분이긴 한데 최근엔 정치가 국가의 두뇌 역할을 많이 한다며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을 오래 두는 편인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감안할 때 방 장관 조기 교체는 그만큼 여당의 경기 지역, 그중에서도 남부 핵심인 수원 선거가 급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독차지하고 있는 수원 5개 지역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 1호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수원 정예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등 이미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에 대해 방 장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숙고도 해보고 당과도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2주기를 맞아 북한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수산 궁전을 참배했다는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죠. 미국 핵 잠수함이 다시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동당 간부들이 김정은이 적힌 꽃바구니 뒤를 일제히 따라서 걷습니다. 참배엔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당 비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당과 정부 간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김정은 동지 사상과 용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고 주체혁명위협의 새 승리를 반드시 성취할 엄숙한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를 전하며 김정일의 과거 활동을 집중 조명해 선군 정치의 우월성을 부각했습니다. 12월은 북한의 총화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선전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여당은 북한이 김정일 사망 12주기를 맞아 조만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고,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대통령실도 동맹 간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핵 기반의 한미 동맹은 군사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를 또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미 핵잠수함 미주리함도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며 북한 도발 억제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 도심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도망친 음주운전자를 견인차 기사가 추격 끝에 붙잡았는데요. 음주운전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차량을 끌고 도주를 이어갔는데 주차장에 숨어 있다 결국 검거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걸 발견한 견인차 기사가 조심스럽게 승용차를 뒤따라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춥니다. 앞범퍼가 떨어져 있던 게 부셔지면서 파편이 튀어서 그것 때문에 놀라서 쳐다보니까 차가 가더라고. 딴 데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잠시 뒤 반대편 차선에서 경찰차가 나타나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800여 미터를 달리던 승용차는 좁은 골목길로 진입합니다.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는 한 빌라 주차장으로 숨어버립니다. 경찰을 따돌렸다고 착각한 승용차 운전자. 하지만 견인차 기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내려서 그 운전자를 잡았고 만취자였어요. 비틀비틀거리고 내려가지고 막 욕하고 자기. 빌라 주차장에서 발견된 도주 차량은 앞 타이어가 터지고 크게 부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붙잡힌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0.13%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차량 동선을 역추적해 추가 사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지갑 등을 훔치는 일명 부축배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부축배기 절도로 검찰 수사를 받던 남성이 같은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술자리가 많은 송년회철, 늦은 밤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잠이 들면 이 부축배기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옷을 입은 시민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들어눕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다가가 품속에 손을 넣더니 휴대전화를 가져갑니다. 스크린도어에 비친 범행 장면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지하철 승강장에서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판매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미 같은 혐의로 7차례나 처벌받은 데다 지난 4월에도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연말 술자리가 느는 가운데 지하철에서 취객을 부축하는 척 휴대전화를 노리는 이른바 부축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잠복 수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남성의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려 한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지난 2일 구속했습니다. 전과 10범에 동종범죄 구범의 전력이 있던 B씨는 5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기 위한 5핀을 꽂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동차 타서 CCTV가 있으면 바로 내려요. 둘 다 이미 벌써 지하철 내 절도만 수회
조사받고 송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어디가 없고 다 알기 때문에 경찰은 연말연시 술을 마시고 지하철로 귀가할 땐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한 20대 남성이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여성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이 남성을 신고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도망친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길. 세 여성이 평화롭게 길을 걷는데 잠시 뒤 일행 중 한 사람이 겁에 질려 달려나옵니다. 뒤이어 남성 한 명이 뛰어가고 잠시 후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난 15일 밤 10시쯤 유학생 여성이 얼굴을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여성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곤 도주한 겁니다. 범행 현장입니다. A씨는 걸어오는 여성의 얼굴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시는 비명도 들리고 경찰에 불러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면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난달 피해 여성에게서 스토킹 신고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마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실제 가격이 떨어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장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장 기자, 오늘 저희 취재진이 소주 가격을 쭉 알아봤습니다. 실제 가격이 어떻던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오후에 대형마트를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소주 한 병에 1,300원, 비싼 건 1,400원이 넘는 품목도 있었습니다. 괜찮다 싶은 가격이지만 3, 4년 전만 하더라도 1,000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30% 넘게 뛴 겁니다. 식당에서 먹는 건 더 비싼데요. 주변 식당가에선 소주를 기본 5,000원, 6,000원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주가 이렇게 돈이 없을 때 먹는 술인데 자꾸 가격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 역시 원자재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이 올 초 10%나 오른 게 가장 컸고요. 병 가격도 20%나 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소주 시장 1위 제품인 참이슬 출고가가 지난달부터 6.9% 오르면서 가장 먼저 인상됐고요. 이어서 대선, 입세주, 좋은데이 같은 지방 주류 업체들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업계 2위인 롯데 칠성음료도 소주 처음처럼의 출고가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놓은 정부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에 붙는 세금을 낮춰서 소비자가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소주의 출고가는 반출 가격과 주세, 교육세 등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내년부터 기준 판매 비율을 신설해 세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예정입니다.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까진 반출 가격에 세금을 매겼는데 이젠 반출 가격에서 기준 판매 비율만큼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참이슬 소주 한 병 기준으로 하면 10.6% 감소되는데 120원 정도 내려가는 셈입니다. 예,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죠. 그럼 내년부터 소주 가격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식당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 네, 지금 식당에서 받는 소주 가격이 오른 건 소주 자체 가격이 올라서도 있지만 인건비나 임차료, 원재료 가격 인상 등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또 유통 과정을 거치다 보면 출고가 120원 인하 효과가 식당까지는 이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크게 체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대형마트에선 소주 가격이 떨어진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식당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가격 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오른 가격은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미 소주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시점에 나온 정책이라 이게 다소 시기가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정책 효과는 미비한데 세수만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겨울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한파와 같은 추운 날 무리하게 야외 활동을 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인 심장질환은 심정지가 오면 4분 안에 응급조치를 해야 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등산로 계단에 쓰러져 있고 이를 발견한 등산객들이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 구조에 나선 이들은 간호사였고 골든타임 내 빠른 대처 덕분에 다시 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의식 없었어요. 심폐소생술하고 지금 의식 돌아오신 거예요. 쓰러진 남성은 협심증을 앓고 있던 50대로 등산 도중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질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중 숨이 차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중간중간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19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78%가 심장 질환자인 만큼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서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갑자기 몸에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쥐어짜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정지 후 골든타임은 4분에 불과하다며 빠른 대처를 강조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나뭇잎마저 다 떨어져 앙상해진 가로수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떨어진 나뭇잎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거부터 처리하는 일까지 만만치 않은 이 낙엽들을 잘 모아 거름으로 사용하면 소각 비용도 줄이고 환경까지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빗자루로 쓸고 삽으로 밀고 송풍기로 불고 쉴 새 없이 낙엽을 모아 자루에 담은 게 산더미입니다. 이렇게 모인 수십 개의 낙엽 구러미는 트럭에 실려 농가로 이동합니다. 농가로 옮겨진 낙엽들은 눈비를 맞으면서 부식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퇴비로 재탄생합니다. 특히 화학 비료보다 저렴하고 악취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이 덮어놓으면 첫 번째는 거름도 되고 그리고 낙엽이 있으면 풀이 안 자라죠. 대초제적에 풀이 안 자라니까 저한테는 이게 훨씬 이익이죠. 그리고 좋고. 낙엽을 일반 쓰레기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아낄 수 있어 지자체에도 득이 됩니다. 남미섬과 그다음에 인근 수도권 농가에 무상으로 줌으로 인해서 그 소각 비용, 그 처리 비용을 갖다가 한 약 1억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낙엽에 생활 쓰레기가 섞여 있다 보니 서울의 경우 수거 낙엽의 절반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이런 저희 공원 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하는데 굉장히 수월롭게 낙엽 퇴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가로수에서 나오는 낙엽 추산치는 2만 4천 톤. 폐기물이 아닌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중동 지역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이 5인 사격으로 인질을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수천 명이 인질 석방과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스라엘군의 인권 탄압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인질 협상에 다시 힘을 쏟고 있지만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은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수 기자입니다.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과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대는 석방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전시 내각이 위치한 보안군 본부까지 행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풀려난 인질을 5인 사격해 사살했다고 인정하면서 석방 협상 필요성이 더 커진 탓입니다. על מי שמרים דגל לבן ומבקש להיכנע. אך הירי הזה 이스라엘군의 인권 탄압 의혹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이스라엘군 저격수가
교회 안 모녀를 살해했다고 보도했고 CNN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무관한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을 감금 폭행했다는 증언을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질 5인 사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이스라엘에 더 많은 인질이 풀려날 수 있도록 휴전을 압박하는 새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질 협상 재개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카타르의 고위 당국자가 유럽에서 회동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아들 찰리와 함께 팀을 만들어 이벤트 골프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딸은 이 2인 1조 팀의 캐디로 변신했는데요. 과연 타이거 우즈 가족팀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김한준 기자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세컨샷을 그린에 올려놓은 뒤 홀컵에 넣으며 버디를 기록합니다. 올해 14살이지만 키가 182cm까지 자란 아들 찰리도 벙커샷을 성공시킵니다. 우즈 부자는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며 1라운드 공동 11위에 올랐습니다. I mean, I drove the ball really good today. I didn't miss a fairway and still managed to shoot 8 under. So we just suck at putting. 우즈 부자가 출전한 대회는 역대 메이저 챔피언 20명이 가족과 함께 2인 1조로 플레이하는 이벤트 경기입니다. 우즈 부자는 4년 연속 참가할 정도로 이 대회의 애착이 큰데 올해에는 전문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는 우즈의 딸 16살 샘도 캐디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For me to have both my kids inside the ropes like this and participating in and playing and being part of the game of golf like this, it couldn't have been more special for me. 12살 아들 윌과 함께 출전한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은 윌이 이글을 잡아내는 대활약 속에 10언더파로 우즈 부자보다 높은 7위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려운 하루였죠.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향로봉의 기온이 영하 24.2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요. 서울도 최저기온 영하 12.4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날이 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대관령은 영하 1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